주식 심화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화요일 조정장입니다. 시장 하락세 심화 요인과 대응 전략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반기부터 물가, 증세 이슈로 부담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상반기에 코스피가 3,300선까지 도달하면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 들어서 특히 8월부터 조정 구간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 같이 방송했던 게 5년 전? 아, 그렇죠. 네.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저 굉장히 앵커님도 뵙고 싶었고, 네. 방송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그동안 좀 쉬셨어요, 요즘? 마지막 방송이 4개월 전이던데, 네. 제가 4개월 전에 이제 3개월 정도 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해 지점장 업무도 같이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방송을 한 것 같아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겠다 싶어서 그렇게 쉬게 됐는데 1개월 더 쉬게 됐고요. 제가 쉬면서 좀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틀렸구나 또는 너무 잘못 건방지게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의 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답을 알고 나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걸 AS 차원에서 조금 책임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희권 지점장님 비롯해서 지난해 많은 증권맨 분들께서 정말 좋은 장에서 정말 많이 웃으시고 좋은 기억들이 많으셨을 텐데 상반기부터서 시장에 좀 여러 부담 요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9월 이제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 오늘 장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하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8월부터 시작된 조정 이후에 200일 이평선에 대한 하향 돌파 도전이 지금 세 번째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200일선이 이탈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경기선인 121선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장이 과연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해놔야 남아있는 연말장의 수익률이 또 결정될 것 같거든요. 진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 와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바로 이희권 지점장이 즉답을 해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부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하락세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늘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 하루를 볼 게 아니라 지지선이 3,000이냐, 2,900이냐, 2,8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뷰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둘러싼 이슈들, 근데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은 지금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를 크게 하는 것들이 우려는 크게 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지만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게 정말 큰 거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영향력을 작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들 지금 이야기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 향후에 반영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뷰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장에 임하되 다만 내가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산다, 여기서는 판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뷰가 틀릴 수 있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먼저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찬찬히 둘러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개월,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동안 제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을 보고 정말 몇백억대의 자산을 이루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을 보면 과거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런 큰 위기 때 2000포인트 때는 누구도 팔 수 없어요. 그 2000포인트 때는 2000포인트가 1800 온다, 1800이 1600 온다, 빠졌을 때 그때 대응할 선배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왔을 때 거기서
액션을 하신 분과 거기서 액션을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지금 수백억대로 나고 있거든요. 내가 2000포인트에서 못 팔았다고 1500포인트에서 안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00포인트에서 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1500포인트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나타났을 때 내가 액션을 하냐 안 하냐가 결국 내가 이번 장에서는 인정하고 살아남아서 다음 장에서 먹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기 때문에 결코 이 낙관적인 또는 너무 비관적인 치우친 예측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뷰 그리고 하락의 원인을 한 4가지 정도 나눠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내일까지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의 상원에서 그 동시 처리를 기대했는데 이게 사실상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헝다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1.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국내에서만 이슈로 작용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네. 조금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반영될 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조정을 줄 뿐이지 추세를 꺾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다. 추세를 꺾기에는. 조정을 어디까지 받아요는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이슈가 정말 추세를 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쪽에서 무게를 둘 거고요. 네. 반대로 세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꺾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 비해서 강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악재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첫 번째 이슈는 그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계속 이슈가 있었었죠. 이게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고 누가 먼저 양보하냐 그리고 누가 그 명분을 가지고 모양 안 빠지게 양보를 하냐 그런 이슈인데 해마다 올해 지금이 되면 이슈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물론 한도 증액을 못해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2010년도였나요? 그 당시 때 크게 하락했던 기억이 있지만 네네.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그 타격이 만약 실물 경기를 더 크게 악화시킨다라면 누구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밀당은 하되 결국은 해소될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정치적인 문제라서 그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관련된 외신 뉴스를 찾아보면 이미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그 지금 위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나온 위기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체계적인 부도에 좀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체계적인 부도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정부나 누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도가 났을 때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클 거고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익스포저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리만 브러스처럼요. 하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저는 체계적인 부도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우리 추석 때가 헝다 이슈 가장 크리티컬했었고 그 네. 이후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때 중국 지수에 비해서 헝다 그룹 외에 다른 부동산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이는 얘네들이 무너져서 다른 기업들을 함께 연쇄 부도가 날 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물갈이 질서를 맞춰주면서 얘네들이 파산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동산 이 관련 업체들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 당시 때 중국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또한 뭐 익스포저가 뭐 300조 원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익스포저 중에 일부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국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융권에 관련된 그 익스포저도 있지만 그 직원들한테 돈을 빌린 것들 뭐 현물로 월급을 주고 또는 그 이 월급을 이 대출로 잡은 것들 이런 그리고 이제 하청 계열사들한테 빌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인데 물론 그 이제 임금을 못 받은 그리고 자기의 회사에 돈을 빌려준 직원들, 하청업체들은 물론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이게 저는 리만 브러더스하고 그 견주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설령 이게 제가 틀려서 정말 연쇄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액션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분명 저는 지금 뭐 내일도 그렇고 이 이자를 납입해야 되지만 결국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홍다는 파산할 가능성이 많다. 파산했을 때 굉장히 시장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그게 내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할 때 유럽이 독일이 브렉시트 할 때, 그 브렉시트가 있을 때, 그리고 네네.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악재가 다 긴가민가했던 악재들이 터질 때 그때 다 반영하고 오히려 급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 남은 홍다 이슈는 파산일 염두에 두고 파산했을 때는 더 이상 공포감 갖지 말자라는 게 제 뷰고요. 네, 23일에 아무래도 달러의 채권 만기 때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그 디폴트까지의 기한을 일단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다 이슈는 뭐 9월 23일부터 한 달간, 한 달 이후 10월 23일에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빨리 디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파산을 했으면 좋겠고, 예. 괜히 살아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려놓으면 그게 반대로 갔을 때 그 낙폭을 그대로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일단은 변수보다는 그냥 상수로 저는 생각해 두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대하는 데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보다는 이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너나 나나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슈, 네 번째 이슈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상승. 이미 국채금리가 우리 상반기 때 10년물 기준으로 1.8%까지 올라갔었죠. 네. 작년에 정말 전기차 할 것 없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라고 할 것들 대부분 다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올 초에 들어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흐름이 바뀌어버린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거든요. 이게 만약에 착한 인플레이션이었더라면 오히려 경기에 도움을 주는 거지만 경기의 속도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10년물 국채가 1.5%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네. 제가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도 중요한데 스프레드,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또한 지금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시장의 색깔을 바꿀 만한 이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장주에게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가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차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종목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미국도 어제 나스닥이 약하면서 다우가 강했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시장이 색깔이 바뀔 때는 이 아픔 없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은 별로 없습니다. 잘 갔던 주도주에서 다른 주도주나 또는 이 주도주가 쉴 때 다른 수급으로 간다면 이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고통을 한번 주면서 이 수급이 옮겨가거든요. 주도주에 대한 고통을 줄 때 안 올랐던 종목들도 나는 주도주 갈 때 안 올랐으니까 나는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도주가 빠질 때 안 올랐던 종목들도 함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일어난다면, 스프레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올라간다면 조금은 성장주에게 부담스러운,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가요? 얼마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이슈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꼬박꼬박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응하더라도 이 나는 무조건 원웨이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채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부담스러운 이슈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필드에 있고 실제로 크게 매수를 하고 크게 매도를 하는 입장에 엔터를 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얘기를 하면서 몇 년 숫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말이 꼬일 수가 있는데 23년도부터 모든 주식의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24년도부터 부과가 됩니다. 네, 그게 원래는 네.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렇죠. 네, 네. 일정 수익이 났을 때 네. 양도소득세를 내더라고요. 저도 후광통 열렸을 때 중국 네, 주식 네, 조금 네. 매매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연간 결산했을 때 수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30% 가까운 세율의 세금을 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내 주식 매매에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율은 어느 정도죠? 5천만 원 아마 이 과세 표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20%,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30% 이런 정해진 구간과 그 이하상 넘어갔을 때 그 양도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보다는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과거에는 40억 이상, 20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특정 금액 이상 직계 존비속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는 모든 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은 과세를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까지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었지만 23년도부터는 회피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회피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세를. 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난 수익을 24년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내가 만약에 22년도에 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22년도에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23년도에 돼서 3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두 더블 정도가 났죠. 2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23년도에 난 수익 2만 원을 24년도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회피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22년도에 만 원에 샀는데 22년도 말 정도에 가격이 2만 5천 원이 됐다. 그럼 2만 5천 원에 팔고 2만 5천 원에 다시 잡으면 내 매입 단가로 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23년도에 넘어가면 나의 수익은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네. 5천 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금 회피하는 방법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 꼭 들어보세요. 예.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22년도에 한번 팔았다 사야 되잖아요. 한번 팔았다 사서 평단가를 높여놔야지만 23년도에 세금 안 낼 텐데 근데 22년도에 한번 팔려면 21년도 올해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올해의 대주주가 된다면 올해 대주주가 등재된다라면 내년에는 내가 22년 어느 순간에 팔더라도 21년부터 22년까지 차액을 과거에서 만약에 20년도에 샀던 거라도 내가 21년도에 안 팔았더라면 그 차익을 내년에 물어야 되거든요. 올해 대주주 회피를 못 한다면 내년에 샀다 팔았다는 이 절세 전략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크게 먹으신 분들, 개인들 중에서도 크게 자산가이신 분들은 올해 대부분 다 이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매도를 쏟아낼 가능성이 많고 또는 뭐 CFD나 다른 전략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 또한 필드에서 그런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먼저 파냐, 내가 언제 파냐에 이거를 눈치 싸움을 하고 있지 사실
1000%씩 몇 배씩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몇 개의 호가, 지금 오늘 5%, 6% 움직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팔 때 가격을 불문하고 팔고 호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말 정도 되거나 또는 재작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순간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이슈죠.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하락할 때 개인들의 매도가 아닌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거든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마무리되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 때 반대로 큰 개인들의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예상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은 저는 헝다 괜찮을 거야. 부채 한도 괜찮을 거야. 지금 사.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보자. 만약 이런 수급들을 다 무시할 만큼 펀더멘탈이 강하다. 결국 중요한 건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이 강하다라고 했으면 다 무시할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 올해 예상된 그 순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예상하고 있는 21년도의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게 올해, 그러니까 19년 12월, 20년 3월, 20년 6월에 올해 코스피 종목들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를 예상하는 이 컨센서스거든요. 컨센서스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21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급등하는 저 당시 때 코스피가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근데 지금 정체해 있다는 거는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순위 컨센서스가 함께 올라간다라면 PER이 고정되거나 또는 빠지는데 네. 순이익 전망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면 PER은 함께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면 저는 이러한 이슈를 이길 만한 펀더멘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업사이드에 대한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좀 챙겨야 될 때, 그리고 다음을 모색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에 사실 녹아 들어가고 있는 부담감, 특히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내용과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들, 더불어서 오늘은 사실 또 중국의 전력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미국의 국채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과 또 이번 특히 이제 올해와 내년에 연말에 제기될 수 있는 대주주 그리고 전체 주식의 양도세 부과될 수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대주주를 회피하려는 성향의 매도세가 올해 말과 내년 연말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잖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네. 성장주에서 다시 가치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방향성이 꺾인다 이게 아니라 네. 시장이 작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 달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만족 못하고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 못하죠. 근데 만족 못한다고 해서 또는 그 고점을 보고 이게 10% 15% 빠졌는데 손실 봤다고 해서 주식을 안 파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손실을 보는 종목들 비중을 이제 주식을 줄이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결국 다시 이제 시장이 다시 국채 금리가 안정화돼서 이게 실적 장세로 나타났을 때, 또는 양도세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됐을 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재상승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제대로 그 재상승 구간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물려서 어찌할 바 없느냐.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될 때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게 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될 때 먹어야 되거든요. 안 될 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될 때 먹어야 되는데, 될 때 먹으려고 할 때 이미 안 될 때 많이 닫혀 있으면 그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은 조금은
주식 비중 축소. 제가 주식 비중 축소라고 얘기하면 그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뭐 고객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쭤봐요. 10% 줄여야 돼요? 20% 줄여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몇 퍼센트 현금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 과거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주식 비중보다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20%가 맞냐 30%가 맞냐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관들에 비교하냐 뭐 외국인이 비교하냐 이게 아니라 나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익 전망치가 정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비해서 주식 비중을 일부는 줄여놔야 되고 이 줄여놓는 게 지금 손실에 대해서 회피한다기보다는 향후에 강세장이 왔을 때 대응하는 내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기다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는 2023년에 국내 주식 투자의 양도세 세금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회피하기 좀 더 쉬어주려면 대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어떤 슈퍼개미들의 매물이 연말에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럼 네. 예를 들어 슈퍼개미가 100이다라고 네. 했을 때 이 100명의 슈퍼개미들이 연말에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비중은 거의 100이라고 보세요. 80명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로 예측을 과거에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한 종목당 15억 가지고 계신 분들, 2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억 밑으로 팔아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12억 정도만 팔면 되니까. 근데 한 40억 이 정도가 되면 10억 밑으로 팔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연 40억 분들을 올해 넘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회피를 했다라면 이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은 할 수 없죠. 이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이 행동을 예상할 수 없지만 어떠한 선택이 그분들한테 또는 나한테 좋은 선택인가를 추론해보고 또는 확률을 추론해보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쪽, 확률이 높은 쪽을 가정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그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매도해서 낮아진다 이게 아니라 뭐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올라가면은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다는 건데 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는데 굳이 내가 리스크를 안고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없나요? 오늘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버텨주는 건 개인의 자금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장까지 12조 5,200억 원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는 주체가 개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최악의 전력난, 원인과 대응 전략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가 헝다 사태가 아니라 전력난이다. 어제부터 기사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이 부분도 시장에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탈탄소를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화석 연료를 중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겨울철이 접어들면서 수요가 높아지는,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또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 같은 이런 이슈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네, 중국의 전력난 문제 심각할까요? 예상을 할 수 없죠. 제가 계속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골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중국이다라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너희 자꾸 그러면 우리 수입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정말로 수입 안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는데 이게
이게 서로 때릴 거다 하다가 말만 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서로 정말 때려버리는 경우에는 참 이게 그 과거의 일본 사태도 그렇지만 굉장히 깊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석탄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석탄 사용에 대해서 발전뿐만 아니라 이 제품 가격 그리고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먼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 그러니까 올레핀이라고 하는 P, PP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때 대부분 석탄 기반이죠. CTO.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NCC 기반, 나프타 기반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셀가스의 에틸렌 기반인 ECC거든요. 결국 뭐 NCC나 ECC, 결국 ECC 이런 그 트렌드지만 지금 트렌드를 제외하고 지금 중국의 상황은 석탄을 그 기본으로 한 CTO를 통해서 발전 그리고 화학 제품 생산이 주요거든요. 그럼 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 생산 또한 지금 차질이 되는 부분인데 전력 생산의 차질은 지금 뭐 포스코 공장도 멈췄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그 화학 제품의 주요 공급처가 중국인데 이들의 화학 제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올레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뭐 LDP, HDP, PP 제일 오른쪽에 그 막대 그래프가 최근 그래프인데 LDP 또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게 화학 제품 가격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HD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PP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화학 제품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PPP인데 이거 그냥 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전력을 만들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전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도 셧다운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화학 제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물가가 전해지는 이런 인플레이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그 국채 금리를 좀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이 가장 이 이상적인 물가 상승은 내 임금이 올라서 나의 소비 욕구가 올라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져서 제품을 많이 사서 제품의 쇼티지가 나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상적이고 착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인플레이션은 내가 그 살 수 있는 한도는 과거와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만 올라가 버려서 내가 소득과 여력은 똑같은데 네. 가격이 올라가면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나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가 이 수혜주를 뭐 물론 찾을 수 있죠. 이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 찾기보다는 이러한 트렌드가 국채 금리를 가속화시킨다라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트렌드는 있겠지만 이게 시크리컬 업종을 매매해야 되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을 때 그럼 화학 제품 가격 올라가고 그럼 우리 화학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중국 이 철강 이 셧다운 돼서 공장이 문 닫으면 반대로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크리컬 업종,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아들한테 주식을 물려주는데 내가 시크리컬 종목을 사서 내 자식들한테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시크리컬은 성장주는 사서 물려도 결국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시크리컬은 말 그대로 한번 순환주기에서 고점에 사서 물려버리면 다음 순환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환주기가 2년, 3년, 4년, 6년, 8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크리컬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정말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잘 가져갈 수 있으신 분들한테 타이밍 매매를 권고해드리지 이거를 사서 끌고 가세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주식 비중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으로 현재 시장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쪽이 있으신지 의견 정리를 해볼까요? 짧게 해주시죠.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안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비중을 줄여라.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떨어질 때는 60도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45도로 올라가거든요. 떨어질 때는 기회를 주지 않지만 살 때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 보고, 제가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우리 함께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차원인 거고요. 너무 제가 나쁜 얘기만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이 이거 양도세는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를 피할 수 없는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해지한다라면 저는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되는 생보사, 보험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험사 중에서 저는 탑핑을 하나손해보험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목 탑픽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 해지에서 싸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향후의 동향, 하반기 남아있는 연말에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요. 종목도 신규 매수로 들어갈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쪽을 보게 된다면 보험사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뵙게 될 테니까요. 바이오주 끝났나요? DDR5 모멘텀 언제 오나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상당히 또 나오고 있는데 수급, 환율, 금리, 지수의 움직임 계속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